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접어든 남성입니다. 지금은 형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내는 지금 저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 따로 살고 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고는 있는데 당장 합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어 당장 합치는 건 무리라고 뜻을 모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노력하며 살다 보면 언젠간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사정은 다르겠지만 세상엔 저희 부부처럼 사연이 있어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한답니다. 그런 모든 부부들에게 서로 힘내라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이러고 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낸 것이니 좀 바보같이 보여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아픈 사람이에요. 왼쪽 다리를 절고 있거든요. 오래전 사고로 다리를 다친 때문입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지만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를 많이도 원망했답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 보기도 무섭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원망도 되고요. 그래서 집에만 박혀 살았답니다. 그 세월이 장장 15년이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몸의 상처와 다른 게 마음의 상처대요. 괜찮다 싶어지다가도 다시 저만의 동굴에 갇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좀처럼 원래의 저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그랬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니 그 말이 맞았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활발한 그런 아이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때문이겠지요. 항상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 그리고 형이지만 때론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8살 많은 형님에게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란 막내, 그게 바로 저였어요. 한순간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던 부모님 덕에 경제적으로도 윤택했고 원체부터 화목한 기운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으니 성격도 좋아 친구도 많았던 그런 놈이었어요. 머리도 나쁘지 않아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대학에 진학해 저 또래 남자라면 하기 마련인 평범한 미래를 꿈꾸며 살았답니다. 제 친구들처럼 좋은 회사에 들어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안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꿈이 무너진 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원래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한사코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꼬시지 뭡니까. 어차피 대학원에서 학력을 더 쌓으면 나중에 취직할 때 그만큼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담임 교수님 추천서를 활용해 더 좋은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사실이 그랬어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웠다면 대학원에 갈 수 없었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니 사실 서둘러 취직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린 맘에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인연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컸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갔었던 거죠. 그렇게 1학년을 마칠 즈음이었어요. 겨울 방학 중이라 매일매일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자며 세상 속 편하게 살던 때였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전날 후배 한 놈이 군대를 간다기에 손별식을 해준다고 엄청 술을 마신 어느 아침이었어요. 새벽같이 들어와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날 깨우더라고요. 야, 이하진, 좀 일어나봐. 아, 왜? 나 어제 새벽 3시에 들어왔어. 잠 좀 자자. 아이, 속도 쓰리고. 아이, 그놈의 대학원은 공부를 하긴 해. 설마 술 마시는 게 공부 아니야? 아, 왜 아침부터 난리야. 나가. 나 더 잘 거야.
안 돼, 일어나. 너 전주에 좀 다녀와라. 전주? 아이, 갑자기 전주는 왜? 은혜, 예원이 결혼식이잖아. 원래가 내가 두 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아, 그렇다고 이 추운데 두 분한테 버스 타고 가랄 수도 없고 네가 좀 다녀와. 형 차 줄 테니. 저희 본가가 원래 전라도 쪽이었어요. 그래서 친지분들도 대부분 그쪽에 계시고요. 그날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랑 육촌이 되는 여자였어요. 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예정이었는데 형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저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란 말이었지요. 솔직히 너무 귀찮았어요. 잠도 못 자고 술도 많이 먹어서 정신도 해롱해롱한 상태여서 더 그랬답니다. 아, 진짜 귀찮은데. 전주 가려면 3시간은 운전해야 되잖아. 원래 형이 가기로 한 걸 왜 날 시켜? 말했잖아. 일이 생겼다고. 야, 부탁 좀 하자. 어? 아이, 알았어, 이 치사한 너. 다음에 네가 원할 때 차키 빌려준다. 됐냐? 어이, 진짜지? 약속 꼭 지켜라. 그렇게 전주로 부모님을 모시고 떠났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있기도 했고 잠도 부족했지만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엔 젊기도 했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렇게 떠난 전주의 결혼식에서 친척들도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척 동생이 결혼을 하니 저도 얼른 결혼하란 소리에 손사래를 쳐가며 맥주도 두어 잔 마셨죠. 요즘 같으면 음주 운전이라고 난리를 쳤겠지만 당시엔 맥주 서너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안 그래도 잠이 모자란 상황에서 맥주를 조금 마셨으니 조금씩 눈이 감기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정신이 있는 놈이었다면 어디 휴게소 같은 곳에서 쪽잠이라도 잤을 텐데 그런 상식조차 없는 놈이었답니다. 하진아, 앞에! 엄마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제가 들은 전부였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졸았더라고요. 그러다 갓길 방벽을 들이받았고요. 차가 구르는 것을 느끼며 감았던 눈을 뜨고 나니 제가 병원에 있더군요. 환자분, 정신 드세요? 환자분! 윙윙거리는 소리가 전부였어요. 온몸이 깨지는 것 같은 통증에 인상을 찌푸리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느끼며 다시 잠이 들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한 달을 병원 침대에서 반쯤은 죽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형과 형수를 봤지요. 도련님, 정신 들어요? 형수? 여기 어디예요? 왜 이렇게 아파요? 움직이지 말아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냐니까요. 여기 병원이에요. 기억 안 나요? 도련님 교통사고 났어요. 그제야 마지막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엄마의 비명, 그리고 구르는 차체 속에서 느꼈던 그 아늑함 말입니다. 그러자 두 분 생각이 나대요. 엄마는요? 아버지는요? 두 분 어디 계세요? 두 분 괜찮으시죠? 제가 깨어났으니 두 분도 괜찮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바람은 너무도 헛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나마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였지만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던 부모님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답니다. 제 물음에 대답을 못하는 형수를 보니 덜컥 겁이 났지만 그래도 최악의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사람 목숨이 그리 쉽게 걷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 계신데요? 많이 다치셨어요? 안 되겠다. 형수, 저 좀 엄마한테 데려다줘요. 안 돼요. 도련님 못 움직여요. 장기도 많이 다쳤고 다리도 크게 다쳐서.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 왜 이래요? 못 움직이겠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요. 형한테 연락했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저 많이 다쳤어요? 엄마는요? 아버지는 괜찮죠? 형수, 왜 말을 안 해요?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전해지는 온몸의 통증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제 질문에 답하지 않는 형수의 태도였어요. 아프면 아프다.
많이 다쳤으면 그렇다라고 말해주면 됐는데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는 형수를 보니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졸라도 말을 안 더군요. 형수 왜 그래요? 아이 나 무섭잖아요. 말 좀 해줘요. 그렇게 한참 떼를 쓰고 있을 무렵 형이 병실에 들어섰어요. 하진아, 이하진 너. 한숨도 안 쉬고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는 형을 보니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 나 다쳤어. 근데 엄마랑 아버지는 형수가 말을 안 해. 엄마랑 아버지 어디 있는데? 하진아, 엄마랑 아버지 여기 안 계셔. 여기 없다고? 아이, 그럼 다른 병원에 있어? 왜? 하진아, 놀라지 말고 들어. 두 분 돌아가셨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저랑 같은 차에 타고 계셨던 분이 어떻게 돌아가신다고 그러는 걸까 했어요. 왜 그래요? 이 두 분이 왜 돌아가셔? 형, 아니지, 아니지. 못 믿겠다는 듯 울부짖는 저를 보며 형수가 쉴 새 없이 눈시울을 훔시더군요. 형도 아무 말 없이 그런 저를 보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고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더군요. 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술만 안 마셨어도, 아니 조금만 잠을 자고 왔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였으니까요. 제가 난동에 가까운 몸짓을 보이자 간호사들이 들어와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에 빠졌어요. 꼬박 이틀을 그렇게 깨서 울고 또 진정제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아닌지도 모를 순간에 형과 형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요. 네 잘못 아니야. 그 도로에 살얼음이 끼어 있었어. 그늘진 곳이라 그랬나 봐. 차가 미끄러져서 방벽을 맞았고 그래서 네 잘못 아니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 하지나. 형이 아무리 달래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저는 저 스스로를 탓하고 나무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걸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아니었다면 정정하게 잘 살고 계실 분들이셨어요. 하루가 지나면 딱 그만큼의 자책과 죄송함이 늘어났었답니다. 정확히 8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환자분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알죠?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건 정말 유감이지만 그럴수록 환자분이 더 두 분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제 담당 주치의는 그렇게 절 달래주셨답니다. 제가 몸은 대충 나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그리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선생님 말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당장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리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학교를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았거든요. 부모를 잡아먹은 불효막심한 놈이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틀어박혔어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의 모든 시선들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했답니다. 그런다고 제 죄와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 제 사고 소식을 듣고는 병원과 집을 찾았던 친구들의 위로조차도 제겐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위로도 다 거부하고 혼자서 방 안에만 머물렀어요. 제가 그러니 친구들의 방문도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엔 아무도 저를 찾지 않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거부하고 나서니 일방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었던 거였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절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제 여자친구였던 아름이 그리고 형과 형수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답니다. 형과 형수는 가족이고 같은 집에서 기거하니 그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지만 아름이는 달랐죠. 저희 과 후배였던 아름이는 제 대학 새해 후배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처음 알게 된 아름이와 같이 스터디도 하다 보니 서서히 정이 들었고 제가 사고 나기 1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아이였어요. 제가 병원에서 지내는 8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던 아이였지요. 연인 사이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특히나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는 것에만 빠져 주변 사람들의 본체 만체하는 이에게 그러는 건 더더욱 쉽지 않은 거였지요. 오죽하면 제가 아름이에게 헤어지자고 그랬을까요? 오빠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맘에도 없는 소리잖아. 쉬어. 나 내일 다시 올게. 오긴 뭐라. 나 이제 다리도 잘 못 쓰는 병신이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병신한테 뭐 나올 게 있다고. 왜? 마도 테레사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 오빠, 그러지 좀 마. 그러면 오빠 마음이 편해져? 그럼 그러든지. 쉬어. 온갖 위약을 다 떨었습니다. 혼자서 틀어박혀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요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름이의 마음이 그리 고마울 수가 없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엔 그것조차 위선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더군요. 그게 무엇이건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름이를 더 이상 제 곁에 붙들어 매어선 안 된다는 거 말입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고 설령 그게 아니라 남의 시선 때문에 저한테 잘하는 척하는 거라면 같은 이유로 아름이를 떠나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착한 아이의 진심을 길가에 뒹구는 쓰레기쯤으로 대한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럼에도 아름이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제 방에서만 갇혀 살 때도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와 저를 방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아름이의 마음을 받아줬다면 전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십수년을 살지도 않았을 거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소박한 미래에 대한 꿈을 충족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아름이도 어쩔 수 없이 지쳐가더군요. 아무리 찾아와도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남자를 뭘 믿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안해. 나 이제 오빠 보러 못 올 거야. 진짜 미안해.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 나 오빠 만나서 진짜 행복했어. 우리 같이 행복하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었던 내 마음 진짜였어. 그 약속 못 지켜서 미안. 나 욕해도 좋고 원망해도 좋아. 나 오빠가 방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전처럼 웃고 즐기는 날이 다시 돌아오길 바랄게. 잘 있어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 가득 울음이 담긴 아름이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전 제 불행에 또 하나의 불행이 더해졌다는 한심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는 그 단순한 한마디조차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름이가 떠나갔습니다. 그나마 절 밖과 연결시켜주던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인 아름이가 끊어지면서 전 더더욱 상태가 악화되었답니다. 이거나봐. 저 새끼 끌어내서라도 밖으로 꺼내고요. 그러지 마. 도련님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자기까지 왜 그래? 누군 안 힘들어. 나도 지만큼 힘들어. 그래도 살아야지. 누군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힘들어도 참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근데 저놈은 그런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잖아. 지가 못하겠다면 내가 하게 해줘야지. 이제 내가 두 분 대신 지놈 보호자인걸. 너 당장 안 나와. 형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형의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형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전 쉽사리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지 싶으니 무서워서라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 제 조그만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라야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생활이 저를 더 망가뜨린다는 걸 형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저를 입원시켰던 거였어요. 이거다. 내가 왜 이런 데를 와야 해? 형 불러줘요. 아니, 나 정신병자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로서도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기도 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게 죽도록 무서웠던 때문이었어요. 제 입장에선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전 정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여전히 전 눈만 감으면 부모님과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병원은 확실히 다르더군요. 의사와의 주기적인 상담과 투약,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전 퇴원할 수 있었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절 보며 웃음 짓는 형과 형수를 보면서 그건 제가 얼마나 인생을 낭비해 왔는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나 봐요. 의사가 그랬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꾸준히 병원을 찾아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가 자기를 책망하지 말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더군요. 그러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다시 돌아온 집에서 전 다시 공포에 시달려야 했어요. 의사 말대로 거리도 걸어보고 사람도 만나려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안 쉬어졌고 사람들이 절 보며 다들 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1년 내내 제게 설명하려던 이야기였으니까요. 모르진 않았는데 막상 사람들이 앞에 오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집으로 숨어 들어왔고요. 그렇게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15년 가까운 세월을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40을 넘었더라고요. 아무리 큰 슬픔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다는 말 아시죠? 제가 겪어봤으니 잘 알아요. 치료 효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그 오랜 시간을 버텨와서일 겁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니 처음만큼 무섭거나 괴롭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의 가게에 나와서 일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였답니다. 도련님, 정말 괜찮겠어요? 돈 때문이라면 안 그래도 돼요. 어머님, 아버님 유산이면 도련님 생활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네,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산이 다 제 것도 아니잖아요. 저 병원 치료하고 입히고 먹이느라 그간 형이랑 형수가 쓴 돈이 얼마일 텐데요. 솔직히 아직도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도 두근대고 담도 나요. 혹시나 그 사람들이 나보고 욕하는 건 아닐까 싶어 겁도 나고. 아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형과 형수한테 짐이 되는 거 알면서 나조차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너 보고 짐이래. 아이, 그런 생각하지 마. 그래도 난 네 생각에 찬성이다. 그래, 뭐라도 해. 그냥 가게 앞에서 앉아있기만 해도 좋고 전화를 받기만 해도 좋아. 니 고맙다. 제 이야기를 듣고 형이 그러더군요. 고맙다고. 그게 고마울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평생 사람 구실 못하고 집안의 애물단지로 살아온 놈에게 고맙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형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50을 넘긴 형의 얼굴은 그 옛날 아버지의 그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가끔 형을 보며 아버지가 아닌가 혼돈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이란 증거겠지요.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던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형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형 말대로 저한테 특별한 일을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뭐라도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이었으니까요. 형이 경기도 모초에서 장어 양식장과 장어 식당을 함께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할 게 많았습니다. 숯불을 피워도 됐고 손님들 차를 대도 됐죠. 아니면 가게 앞을 청소할 수도 있었고요. 그게 모든 제가 원하는 걸 하면 되는 자리였어요.
사실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차를 주차하는 일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할 만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이젠 무뎌질 때도 됐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서서히 사회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던 제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말은 그랬지만 제가 주방이나 홀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주로 했던 건 장어 구이를 위한 숯불 피우기나 주차였어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경기도 외곽에 있다 보니 오시는 손님들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 손님들 차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번번했어요. 그날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여자 손님 서너시 탄 차가 들어왔어요. 제가 자리를 인도하고 차가 주차되는 걸 보고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두 분이 내리셨어요. 의뢰하듯 어서 오라는 인사를 할 때였어요. 오빠? 저를 그렇게 부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목소리가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본 그곳에 아름이가 서 있더군요. 아름이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름이가 절 떠난 이후 전 아름이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가 다 끊어졌고 그 이후 정신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을 살았으니 아름이의 소식은 아예 모르고 살았답니다. 10년을 훨씬 넘게 기억에서 지우고 살았던 아름이를 그렇게 다시 모았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 덮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이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물론 저는 아니었죠. 이전에 비해선 살도 많이 쪘고 온전치 못한 정신을 복구하느라 마음고생도 많이 한 뒤였으니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창피했어요. 저희가 3살 차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주변엔 아름이의 동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새삼 제 몰골이 부끄러웠답니다. 그러나 아름이는 그런 걸 개의치 않는 눈치였답니다. 진짜 오빠네. 내가 아는 그 이하진 맞지? 그렇다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름이가 제 품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름이의 일행들이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아름이는 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덕분에 저도 제 감정에 솔직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이제 괜찮은 거지? 맞지? 아직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일도 하고 있잖아. 일? 이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이 가게 형 가게야. 형님이 하신다고? 형님 원래 회사 다니셨잖아. 그러다 관두시고 가게 차리셨어. 아무래도 나 돌보기도 그렇고. 그렇구나. 좋아 보여. 일단 너 일행분들 있으신데 들어가야 되지 않아? 다들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내 정신 좀 봐. 오빠, 일단 나 들어가서 자리 좀 잡을게. 어디 갈 건 아니지? 그렇게 아름이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따라 들어가 형수에게 귀뜸을 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 한바탕 우는 걸 보면서 비로소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사실 형수랑 아름이가 꽤나 각별했거든요. 형수가 아름이를 많이 예뻐했어요. 아픈 저를 끝까지 감싸 안으려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곱다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저랑 헤어지면서 다시 못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니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진짜 아름씨네.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다. 난 이제 완전 늙었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예쁘세요. 진짜로요. 잘 지내셨죠? 그렇지. 아름씨는 결혼은 했고? 당연히 했겠지. 내가 너무 반가워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얼른 들어가. 맛있는 장어 가져다 줄게. 일 때문에 잠깐 마을에 다녀온 형까지 합류하면서 눈물의 삼봉식이 한 번 더 벌어졌답니다. 제가 그나마 멀쩡해졌으니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장어 가격을 반내 만회하며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형과 형수가 이었어요. 아름이가 저 힘들 때 보여준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어값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빠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다. 진짜야. 나 진짜 오늘 너무 기분 좋아. 나 갈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아름이는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형과 형수도 알았답니다. 그 나이면 이미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걸 아니 별도의 연락처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름이가 별말 없이 인사하고 떠났는데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와 아름이의 인연은 예전에 끝난 걸 알았으니 그날의 재회는 그냥 어느 하루 일어난 즐거운 에피소드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였습니다. 오빠, 나왔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름이는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연락처도 안 남긴 거였답니다. 미안. 일행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내가 전화번호도 안 주고 갔지 뭐야? 어차피 다시 오려고 생각해서 그냥 갔어. 혹시 서운했어? 아니야. 서운하긴. 너도 이제 가정이 있는 몸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가정이 있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도 이젠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나 결혼 안 했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름이가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 모두가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왜? 아름 씨처럼 착하고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데. 그죠? 근데 가만 놔두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나이지 뭐예요? 하하. 아름이는 저랑 헤어진 후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그 즈음엔 보험 영업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함께 왔던 사람들도 같이 보험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름이가 왜 결혼을 안 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너무 컸어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 스스로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아름이와 한때 여열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봐야 15년도 전에 한 1년 사귄 게 전부였으니까요. 무엇보다 한때 막장으로 치달았던 제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본 아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아했다 한들 마지막 기억이 너무 나빴지 않습니까? 매달리는 자신을 냉정하게 찬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아름이가 저 때문에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는 상상은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다고 해야 옳았답니다. 근데 세상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왕왕 발생한다는 게 문제였죠. 오빠랑 그렇게 되고 난 후에 나 진짜 힘들었어. 알지?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 그런 남자가 나 싫다고 하니까 내 스스로 너무 보잘것없다 싶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대시해와도 거절하기 바빴어.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러다 보니 이 나이가 됐고. 어쩔 거야? 다 오빠 잘못인 거 알지? 미안. 근데 너도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 때문에 네가 힘들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런 거야. 그지? 나도 그런 것 같았어. 그래서 오빠를 더 못 잊었던 거고. 어쩔 거야? 미안.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거면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아니, 할 수 없는 것도 해줄게. 진짜지? 그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 영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기억나? 오빠 전주 가기 전에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한 거. 8월에 크리스마스랑 타이타닉 보러 가기로 했잖아. 그래놓고 못 봤지. 그 일 때문에. 그제야 옛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저희가 영화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당시 한석규, 시무나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영화 타이타닉이 개봉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시무나 팬이었던 제가 보고 싶다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디카프리오의 팬이었던 아름이가 보고 싶다던 타이타닉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 결국 두 개 다 보기로 했었답니다. 근데 사고가 나는 통에 못 보게 되었지만요. 그랬네. 근데 그거 한참 전 영화잖아. 그걸 어디서 봐. 그리고 난 몰라도 넌 그거 봤을 거잖아.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가끔 해주는 것 같고. 안 봤어. 오빠랑 보러 가기로 한 거니까. 아름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지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아름이가 좀 달라 보이기도 했고요. 제 착각 같지만 아름이가 아직도 제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싶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멀티방이라는 곳을 갔답니다. 아름이가 그런 곳에서 옛날 영화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요. 저희 대식으로 말하면 비디오방 같은 거더라고요. 물론 제 기억 속 비디오방과는 너무 달랐지만요. 아무튼 그곳에서 두 편을 다 봤어요. 특히 8월의 크리스마스는 너무 좋더라고요. 타이타닉도 좋았지만 8월의 크리스마스가 훨씬 좋았어요. 마지막 장면을 볼 때였어요. 아름이가 울다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대요. 놀라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상황이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다 옛날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렇게 돼서 저희는 다시 사귀게 되었답니다. 자세한 건 묻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다시 사귄다는 걸 알고 형과 형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어요. 진짜예요? 진짜 두 사람이 인연이긴 한가 보다. 아름씨 너무 고맙다.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다들 왜 그래? 우리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결혼을 못해요? 두 사람 다 화려한 싱글인데. 제가 무스스로 결혼을 해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놈인데 네가 왜 돈이 없고 집이 없어? 맞아요. 따지고 보면 이 가게 절반은 도련님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참 고마운 분들이셨어요. 저 치료하느라 그간 수많은 돈을 쓴 걸 고려하면 설령 부모님 유산 절반을 제가 받았다 해도 이미 다 날아가고 없을 거였어요. 그럼에도 두 분은 그건 자기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였다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두 분의 기대가 결국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아름이가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결혼식을 올리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형네 부부와 가까운 친척 서너 분을 모시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결혼을 한다고 알리는 정도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아름이한테는 너무 미안했지만 사실 그건 아름이가 원한 거였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름이와 같은 침대를 쓰게 되면서부터 전 빠른 속도로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었답니다. 수시로 꾸던 악몽도 거의 꾸지 않게 되었고요. 게다가 약을 안 먹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아름이도 보험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 매달렸어요. 아마 주인 의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형님이 그랬거든요. 이 가게 면목상으로는 제 앞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절반은 하진이 거예요. 두 분이 남기신 유산으로 차린 거니까요. 언젠가 하진이가 완전히 낫게 되면 그땐 지분을 정리할 생각이에요. 이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형이랑 형수가 얼마나 노력을 들인 건데. 난 그냥 직원으로나 써줘. 맞아요.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도 직원으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일 잘하거든요. 하하.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만 정말로 그랬어요. 아름이도 보험 일을 접고 식당으로 들어왔답니다. 형이랑 형수가 되게 좋아했어요. 두 양반들이 환갑이 다 되었으니 식당 일이 그리 만만치 않았던 거였어요. 평생을 저 돌보랴, 식당 일 하랴, 애들 키우는 것까지 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쉴 처지가 아니었죠. 가게의 사장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와 아름이가 가게에 매달리니 자기들이 좀 게으름을 부릴 수 있겠다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저지만 아름이가 손이 여간 야무지지가 않았거든요. 식당 일을 해본 적도 없을 텐데 금세 식당 일을 배워서 형수의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형수가 점점 더 식당에 나오는 날이 줄어들었던 거였어요. 그 즈음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조카인 유주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형수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답니다. 다를 때 같았으며 그럴 수 없었겠지만 아름이가 식당 일을 잘 처리해주니 형수가 더 마음 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거의 1년이었어요. 어느새부터 직원들이 저희를 부르는 호칭이 작은 사장님, 작은 사모님으로 바뀐 이유였어요. 오빠, 지난번에 아주버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 무슨 말? 왜 있잖아. 식당 지분 정리한다는 말씀. 아, 그거. 아이, 그거 형이 그냥 말한 건데. 난 그럴 생각이 없어. 형이 나 치료한다고 돈 쓴 게 얼만데. 부모님 유산 받은 거 다 쓰고도 남았겠다. 두 분 유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병원비 얼마나 한다고? 액수의 문제가 아니야. 그간 두 분이 나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걸 들이신 거니까. 아이, 그런데 지분이라니 말도 안 되지. 그건 그런데, 근데 그래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아? 원래 부모 형제 간에도 돈 문제는 깔끔한 게 좋은 거라잖아.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 아이, 누가 뭐라고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아름이가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오해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제게 있어 형과 형수, 그리고 아름이는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해타산도 따지지 않고 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툴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름이가 그런 말을 꺼냈을 때도 당장 재산에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아름이 말대로 혹시 재산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생길 걸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했답니다. 살다 보면 제 생각이 언제나 올바른 것은 아니더군요. 때론 자신의 성정이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짓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전 몰랐던 거였어요. 사실 모르면 안 됐죠. 제가 부모님의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원래 저라면 하지 않았어야 할 수많은 일을 직접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름이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게 아름이가 정말로 그러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그러니 해야만 했어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형과 형수가 식당 일에서 적당히 손을 떼면서 식당 일은 오롯이 아름이와 제가 운영을 도맡는 처지가 됐답니다. 힘든 일이긴 했지만 꽤 재미가 있었어요. 저희 자모가 생각나서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는 분들을 보면 돈을 떠나서 보람도 느껴졌고요. 전 해볼 수 없는 경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구하는 데 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답니다. 사실 그렇게 장사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랍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미치고 할 수는 없지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월급은 뭘로 준답니까? 그래서 원가 계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요. 근데 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반면에 아름이는 식당 일을 얼마 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마인드가 확실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부딪히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부딪히면 결국 중재는 형이나 형수님의 몫이었죠. 어쨌건 윗사람이면서 공식적으로는 식당의 대표시니까요. 동서 말이 맞아요. 좋은 재료 쓰는 거 좋죠. 근데 그것도 식당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식당이 망하면 그것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 운영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좋은 재료를 쓰는 게 맞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 동서한테 한 표. 형수가 그렇게 나오니 제가 더 뭘 어쩌겠습니까? 식당의 대표이자 전문가가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겠죠. 형수가 손을 들어줄 정도로 아름이는 식당 운영이 체질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형수랑 형이 식당 일에서 손을 뗀 것도 사실입니다. 아름이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름이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줌의 의심도 없이 모든 걸 믿고 아름이에게 맡긴 거였죠. 물론 저도 있었지만 전 사실 자볍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놈이었습니다.
저만 있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같이 무능력한 사장을 두고서도 식당이 잘 돌아갈 정도로 아름이는 열심이었습니다. 다만 한 달에 2번 아름이가 식당을 비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름이 말로는 예전에 일하던 보험 대리점 일을 돕기로 약속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는 했어도 원래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해서 처음부터 그러기로 했었답니다.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더 좋았어요. 근데 그 책임감이 다른 방향으로 발현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를 확인하게 된 것이 바로 아름이의 횡령이었습니다. 아름이가 식당에서 돈을 몰래 빼돌린다는 제보 아닌 제보가 있었답니다. 아무리 아름이가 식당 회계를 독점한다고 해도 모든 정보를 차단할 수는 없지요.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특히 주방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재료값이나 여타 경비들을 감으로라도 아니 이상한 낌새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걸 형수와 형에게 말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두 분도 믿지 않았대요. 두 사람이 아는 아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걸로 아름이한테 이상한 눈치를 주지도 않으셨고 따로 장부를 들여다보지도 않으셨대요. 믿고 맡겼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의심하는 건 애초에 그분들 스타일이 아니셨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나니 더는 방치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형이 아름이를 만났던 거죠.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거라면 제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야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린 생각이었대요. 정말로 아름이가 돈을 빼돌렸답니다. 형이 깜짝 놀란 연유를 물었는데 아름이가 끝끝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맞으니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였대요. 돈은 언젠가 자신이 꼭 메워놓겠다는 말도 함께였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아름이가 집을 나간 뒤였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아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따로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젠 아름이를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니 비로소 형이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정말로 아름이가 그랬다고? 나 못 믿겠어. 재수 씨가 직접 말했어.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벌 받겠대. 근데 끝까지 그 사정이 뭔지는 말 안 하더라. 너한테만은 모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하도 난리니 말 안 할 수도 없고.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이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사체를 일삼는 아이도 아니었고 돈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돈을 빼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었지요. 미친 듯이 아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알아본다니 그제야 형수가 입을 열더군요. 이건 자기한테도 말 안 한 건데 서방님이 저리 나오니 어쩔 수가 없네. 형에게도 숨긴 비밀이었습니다. 처음 저와 결혼을 생각할 때 형수에게 이미 말을 했답니다. 근데 형수가 그걸 굳이 저한테 알릴 필요가 없지 않냐고 그랬대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서방님한테 좋은 느낌만 주고 싶어서. 아름이가 한번 결혼을 했었대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을 숨겼는데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정겨워지면서 그 사실을 털어놓을 생각이었대요. 그래도 용기가 안 나 형수에게 먼저 조언을 구했는데 형수가 굳이 털어놓을 이유가 뭐냐고 했대요. 그냥 제가 예전 느낌으로 아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요. 사실 아무 상관 없었어요. 아름이가 결혼에 실패했던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형수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형수 생각은 어차피 이혼을 한 뒤고 아이도 남편 측에서 키우니 그랬대요. 근데 민주가 소아암에 걸렸대. 이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사업한답시고 돈을 날려서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동서한테 돈돈거렸나 봐. 동서는 자기의 그것도 서방님 모르게 숨긴 애한테 생긴 일로 돈을 달랄 수는 없으니 고민 끝에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사실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서방님이 동서 만나 봐요. 내가 알아듣게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하든 말든 해요.
결국엔 서방님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니까. 대충 듣긴 했지만 형수 말이 맞았답니다. 이혼 후 양육을 도맡던 전 남편이 딸의 소아암에 걸렸음에도 그걸 빌미로 아름이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동안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막다가 도저히 안 되니 식당에서 돈을 빼돌리다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돌려놓을게. 그래도 오빠한테, 그리고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는 면목이 없어. 말했지만 경찰에 고소해도 돼. 그리고 이혼하자고 그래도 받아들일 거고. 진짜 미안해. 미안해. 그 사이 한껏 수척해진 아름이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 잘못이지만 그게 아이를 위해 한 일이었어요. 부모라면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모든 걸 저한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거란 점입니다. 그랬다면 제가 아름이 아이를 돕기 위해 뭐든 했을 거거든요. 제 아이는 아니지만 아름이의 아이 아닙니까? 그게 서운해요. 아름이가 저를 그 정도로 믿지 않는 것 같아서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름이는 저희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기색이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며 민주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그랬답니다. 제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으니 이혼을 원하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름이한테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데요. 그걸 생각하면 이번 일은 피차 주고받은 걸로 치자고 그랬어요. 아름이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며 미안해하고 있지만 전 그럴 겁니다. 한 번 놓친 사람을 두 번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누구는 이런저런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처럼 긴 세월을 살아봤으니 한 번 더 그런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고 아름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 번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